예, 반갑습니다. 시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기후위기 과학 특강 도와줘요 기후박사의 저자인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학과의 김혜동입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도서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한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서를 쓰게 된 계기인데요. 이거는 그 2020년 중반경에 그 신문사인 그 오마이뉴스사로부터 기후위기 문제에 관해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즉 기후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이르기까지 좀 한 장기간에 걸쳐서 좀 글을 써줄 수 있느냐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시작하게 된 거죠.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화석연료를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 소비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적재된 것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은 간단한 거죠.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우리는 실천할 수 없는가 하면 그것은 마치 이런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이래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석연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채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진보도 있어야 되고 사회 구조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온갖 흥미를 다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에 한 13번에 걸쳐서 매번 A4 2장 정도 분량으로 신문의 칼럼을 A4 2장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긴 칼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요새 신문에 쓰는 칼럼이 원고지 200매 원고지에 7장 정도 분량인데 제가 쓴 글은 그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긴 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 한 8개월 정도 글을 썼고요. 그리고 그 글을 보고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는 도와줘요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자원순환 문제가 되겠죠. 일회용 컵 사용의 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도와줘요 물 박사는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시리즈로 시민들이 알아듣기 좋게 숏 영상을 만들어서, 숏 영상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한 3분 내외로 짧게 핵심적인 사항을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도와줘요 기후위기 박사라는 코너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그 영상의 주제는 그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에게 공개를 했죠. 도와줘요 기후위기 박사 시리즈를 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한 수십 개,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되는 종류의 그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카테고리로 요약을 해보니까 한 1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17가지의 카테고리로 묶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17개 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17개 장 자체가 그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주요 카테고리를 챕터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마이뉴스에 글도 쓰고 서울환경동연합에 가 함께 동영상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구에 있는 한티제 출판사에서 이것을 책으로 엮어내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 책이 국가환경교육센터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는 지금 17개인가 18개 정도 되는 지역에도 국가환경교육센터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할 만한 교재를 공모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약간 4권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이 책이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책이 나온 과정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책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실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오랫동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지으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지구를,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아마 멸종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생태계는 기후 조건의 종속 변수입니다. 이 말은, 이 종속 변수는 수학에서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당시에 적합한 기후 조건에 알맞는 그런 생물종들만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적합하지 않는 기후로 변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면 그 생명체들은 기후에 완전히 의존해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더 이상 지구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한 챕터로 오롯이 모아놓은 것이 17개 장 중에서 10장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10장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해양의 열수 생태계라든가, 그다음에 엘니뇨 생태계, 그리고 그 과거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인더스 문명의 흥망, 이런 소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자연에서는
뭐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인간 세상이라고 한다면 문명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 생태에서는 그 생명체들의 종류, 그리고 생명체들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상적으로 흥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 문명이 크게 번성을 한다든가 혹은 자연 생태계가 엄청나게 흥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놀라운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수 생태계 같은 경우도 저 아주 수천 메타 밑에 들어가면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광합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한 수천 메타 밑으로 내려가면은 깜깜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생물들의 개체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곳에서는 생물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는 것을 한 1970년대에 우리가 그 해저 탐사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알아보니까 그 해저 밑바닥에서 열수가 한 300도 이상 되는 고온의 그 열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 해저에서 거대한 온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 열수 안에서 아주 그 양질의 미네랄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항이라고 하는 그 기체도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해저 생명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먹이를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생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먹이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생태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해에서는 그 생명체들 일반적으로 잘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체들을 놀라울 정도로 번성을 하고 있는 그 생태계를 떠받치는 것이 열수이기 때문에 열수 생태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 일반적인 해에서는 그 태평양에서는 무역풍이 부는데, 무역풍은 이 북동풍인 거죠. 북동풍이 부니까 열대 해역에 가면은 바닷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바람에 따라 가지고 해수도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해수가 서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해수위가 낮아지니까 그 심해에 있던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심해에 있는 그 해수에는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용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이로 하는 작은 어류들이 번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어류들을 먹기 위해서 또 큰 물고기도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먹이가 많이 있으니까 철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철새의 낙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그 동태평양 이런 쪽에 이스트섬이라든가를 포함해서 이런 곳에 가면은 철새들이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똥을 누겠죠. 그리고 그 똥 안에는 또 미네랄 성분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국가들은 새의 똥을 가지고 기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그것이 국가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떠받칠 정도로 새가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서쪽으로 밀려가 있던 뜨거운 물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역류를 해오는 이런 현상들이 가끔 생기는 거죠. 올해도 한 6월달, 다음 달부터 해서
엘니뇨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니뇨 현상이 생기면 이 동태평양 쪽에 이제 심해로부터 용성류가 올라오는 게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물고기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그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그 새들은 먹이가 없으니까 아주 떼죽음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매년은 아니고 엘니뇨 나타날 때마다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엘니뇨 생태계다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어떤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에 보면 그곳에 토양이 비옥하고 인더스 강물이 있고, 그리고 강물이 물을 계속 공급해 주려고 하면 적정한 강우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곳에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발달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문명이 발달을 한다는 얘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곳에서 더 이상 비가 많이 올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인간 활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 문명이 가장 발달할 때는 연 강무량이 한 800mm 정도가 되었는데, 그 문명이 쇠퇴할 때가 되면 한 200m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문명을 아주 부흥시키는 그 요인 속에는 그 문명을 망하게 하는 그 씨앗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문명이 번성하고 나면 그렇게 성장한 생태계는 자신들을 부흥시켜 준 그 요인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그 생태계는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문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약 3억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1756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어냈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이전에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힘으로 하든가 혹은 동물의 힘을 빌려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물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를 했던 거죠. 근데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생물 에너지가 아니라 무생물, 즉 화석연료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대량으로 얻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약 산업혁명 이후로 한 250년 정도 흘렀죠. 그 기간 동안에 3억이었던 인구가 지금 90억, 8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인구가 그야말로 기하함수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화석연료의 힘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인류의 문명은 화석연료 문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열수 생태계가 그 열수에서 올라오는 그 미네랄 이용하듯이, 근데 열수 생태계도 약 10년 정도 유지가 되면 그 공이 열수가 올라오는 그 공이 닫히면서 열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던 열수 생태계들은 완전히 다 멸종해 버리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임스 와트 덕분에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문명 이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농사도 기계의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약품이라든가 농약 이런 것들도 이 화석연료에서부터 우리가 얻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번성한 게 현재 인류 문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인류 문명을 번성시켰던 화석연료가 그 자체도 고갈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를 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고, 그 지구온난화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떠받치고 있는 그 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문명, 현대의 인간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열수 생태계라든가 그다음에 엘니뇨 생태계 이런 동물들은 계속 되풀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계속 그냥 한계가 오면 멸망을 하고 말지만 인간은 지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석연료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수 생태계에서 갑자기 번성했다가 사라지는 미생물들이라든가 작은 어류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페루 앞바다에서 엘니뇨가 돌아올 때마다 그냥 먹이가 없어서 죽어가는 철새의 행태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장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영장동물이라고 한다면 이 화석연료가 이제 고갈로 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더 미련을 두게 되면 우리도 작은 미생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 버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 버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죠. 재생에너지. 전 지구 면적 중에 약 0.3% 정도의 태양광과 풍력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충분히 이룰 수가 있고 그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보다도 더 값이 쌉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CO2만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오염 물질도 배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사용을 해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해가야 된다. 그래야 지금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과 같은 차세대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후손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성세대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차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들도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들을 갖다가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화석연료가 사용하기 편하다고 해서 여기 안주하지 말고 재생에너지로 빨리 넘어가 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차세대들이 하여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의 권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5월 23일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현장에서 만날 때까지 책을 좀 꼼꼼히 읽어주면 좋겠는데 특히 10장에 주목해서 이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